그럼 지금부터 2016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포럼과 시상식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조연설은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얘기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연설이랄 건 없고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몇 마디 나누면서 그냥 축하의 자리를 조금 더 화목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이제 의사결정, 선택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의대 정신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상당수가 펑셔널 MRI나 뇌를 찍으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특히 정신질환에 걸리면 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지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이 왜 대개 생명체들이 안 하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공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카이스트에 와서 새로 시작한 일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로봇이 대신 액션을 취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든가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환자들을 대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랩에 오는 학생들 한 20명 중에 거의 대다수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예. 근데 이제 석 달 전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를 하겠다고 줄을 선 그 인턴 학생이 2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 얼마 전에 입시를 치렀는데 학생 지원자들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이 냄비 열기가 언제 꺼질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물론 당연히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사람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는 애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와 데이비 실버, 지금 보시는 저 두 분이 저희 학회에 와서 그 1년 전에 지금 보여드릴 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 제가 훨씬 더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사람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더 잘하려고 애쓰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AI에 넣어주고요. 룰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벽돌 깨기에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깨기를 하면 위에 벽돌을 깨야만 그러니까 알파고가 사실은 바둑 두는 법을 모르잖아요. 바둑에 룰을 안 넣어놨으니까 그냥 이제 이기는 패턴, 지는 패턴을 알고 지금 학습하듯이 지금 그 이전에 알파고보다 좀 더 단순한 버전이죠. 아타리 벽돌 깨기에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투입을 해서 이게 학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슬라이드가 되게 느려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상황은 뭐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10분 정도 하다 보면 공을 마구 빠뜨리고 벽돌을 깨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알지만 아주 서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2시간, 120분 정도만 얘가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현란한 솜씨로 벽돌들을 아주 잘 깨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한 2시간, 겨우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PC방에서 사는 13살 소년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학습을 빨리 잘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4시간쯤 지나면 얘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공을 한쪽 방향으로 얘를 쳐서요 위에서부터 공을 내리쳐서 벽돌들을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깨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벽돌 깨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치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벽돌들이 깨지고 내가 실수를 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 깨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서의 자리 옆에 이런 애가 한 명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무엇보다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깨쳐서 결과들을 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줄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느리다. 라는 커멘트를 달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위협받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1년 반쯤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뭐 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들썩들썩 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매일 나올 정도로 이제 식상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뭐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잭 갤런트라는 UC 버클리의 교수인데요. 요즘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뭐 최고의 스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왜 최고의 스타냐 하면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이런 영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주얼 콜텍스를 레코딩한 다음에 그 신호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봤는지를 그 동영상을 재현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비주얼 콜텍스의 액티베이션만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를 보여주고요. 이쪽 영화를 보여주고 비주얼 콜텍스 액티베이션만으로 이쪽 영상을 지금 재현한 겁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요. 색깔들이 잘 매치가 되진 않긴 하지만 이게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30년 후를 상상해 보실 수가 있죠. 색깔을 매칭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컬러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꽤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는 현저히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비주얼 콜텍스 액티베이션만으로 상상을 동영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1시간 반마다 돌아오는 렘 수면 때 꿈을 꾸시면 그 꿈 영상을 레코딩해서 파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고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스타를 출연료를 주지 않고도 고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으면 야동을 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거액의 암거래가 되겠죠. 예, 송중기 설현 나오는 꿈 꿨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4월 말에 다시 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엄청난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연구냐면요. 아주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소설을 읽어줍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 같은 소설을 읽어주고요. 그럼 이제 읽다 보면은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올 때마다 뇌의 같은 영역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영역에 그 단어가 저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 전체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보캐뷸러리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맵을 그리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여러분이 모자를 써서 여러분 뇌 활동을 우리가 레코딩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여기다 이렇게 말풍선에서 글들이 써진다는 겁니다. 예. 시상식인데 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열악하지? 막 이런 류의 생각들이 이렇게 말풍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때 우리가 얻게 된 맵을 보니까요. 물론 맵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비슷한 개념들을 이렇게 번치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주요 연관어들이
비슷한 영역들이 같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와 비슷한 개념들의 단어들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우리 뇌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의적인 순간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들여다본 연구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의적인 순간에 우선 우리 뇌가 굉장히 집중하지 않고 릴렉스드 된 상태에서 혹은 산책을 할 때 이런 데가 이제 유머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런 뇌 영역이 툭툭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뇌 활성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한꺼번에 액티베이션 될 때 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연관어들을 같이 떠올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관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이으려고 할 때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생존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나 하면 해변, 고래, 상어, 갈매기가 떠올라야 되는데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을 때 뭐 스컹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쟤는 또라이구나, 쟤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을 4차원, 쟤는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특히나 회사 같은 곳에서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다르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같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비슷한 영역들의 맵들을 형성하고 그 비슷한 영역들의 연관어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래, 그 문제는 그거밖에 답이 없겠지? 예, 서로 합의하고 마치 그것만이 가장 좋은 솔루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곳에 혁신의 실마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산적인 재배열, 남들이 보지 못한 관계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해져서 사람들 머릿속에 서로 다른 경험과 정보들을 넣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아주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논의할 때 거기서 창의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종업계 사람들이 열심히 뒤지는 그런 비슷한 검색 솔루션 스페이스 안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그 엉뚱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내 삶의 통로들을 열어두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기업에서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리더들의 성취를 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5개의 조건들 중에서 그 비즈니스 리더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능력인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퍼포먼스를 못 내고요. 이 중에 하나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성 공감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비즈니스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사회성을 갖고 있거나
과제 해결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사회적 능력들이 뛰어나면 이 두 개의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직 내에서 그런 사람이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이 능력만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되면 될수록 이 능력들, 조직을 서로 설득하고 협력하게 하는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데, 리더가 될 때에는 이 능력만 많이 보고요.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에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은 이 두 능력이 서로 상호 억압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높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공감 능력이 높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죠. 제가 지능이 높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은 많고 착한 사람들은 많은데 참 그런 사람들이 무능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걸 같이 갖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리고 그거는 가만 놔두면 서로가 서로를 그 이니비션하는 영역들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영역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같이 어느 한 능력을 희생하지 않고 키우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그런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뇌가 커져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화를 나누고 술 한잔 마시는 사람들의 수와 세레브럴 콜텍스의 사이즈가 상당히 그 코렐레이션을 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끔 친교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한 평균 인간의 경우에 맥시멀리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쯤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7, 8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는 지금 원숭이 정도 수준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루밍 타임즈라고 하죠. 함께 보내는 그 소셜한 시간들도 그 모던 휴먼으로 오면서 호모 사피엔스로 오면서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기 그 좌뇌 측두엽에 있는 언어 중추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말과 영어, 최근에는 중국어까지 그런 언어들을 열심히 일찍 집어넣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가운데 두정엽에서 수리 중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절차적 과정들을 잘 수학적 감들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까, 이 영역을 발달시키는데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고, 공교육은 오로지 이 영역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언어와 숫자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훨씬 압도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현재. 이외의 나머지 영역들은 우리가 더 잘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여기를 발전시키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전뇌적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와 언어를 다루는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감각에 대한 능력, 또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음악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또 심지어는 다양한 상상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4배 똑똑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0명, 1000명을 함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성을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서로 다 다른 것들을 넣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필요한 교육이자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인간의 모습을 한 테크놀로지라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 또 공감 능력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